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에이펙 기간 외교 성과를 설명하고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처리 협조를 당부했는데요. 야당은 시정연설을 보이콧했습니다. 정치인 사이트 서가번 홍석준 전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재명 정부가 처음 짠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직접 국회에 와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난 6월 4일에 이제 취임을 해서 그때 바로 이제 직후에 추경과 관련해서 시정연설을 했고 이제 오늘 두 번째 시정연설을 한 셈입니다. 그리고 취임한 지 오늘이 이제 5개월째 이제 첫날 시정연설을 했는데 오늘 시정연설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예, 어쨌든 또 야당에서 보이콧해서 좀 아쉽게 됐죠. 사실 뭐 여러 가지 서로 생각이 다르고 또 주장하는 바가 다르고 그렇다 하더라도 또 이제 살림살이를 구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첫해 이재명 정권 들어서 처음 짜는 예산이고 지금 또 무엇보다도 지금 대외 관계가 너무 불확실해서 사실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다행히 에이펙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관세 문제가 잘 해결됐고 또 무엇보다도 또 이 존슨 황 엔비디아의 이 GPU 이 확보로 해서 AI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이른바 큰 틀을 마련해서 지금 주가가 4,200까지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 힘을 하나로 모아도 아쉬울 판에 좀 아쉽다 야당으로서 이런 상황에서는 특히나 예산 보이콧은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고요. 야당의 불참이 좀 아쉽다.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또 이재명 대통령 오늘 시정연설 우리 국민들 대단히 좀 안도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첫 시작을 박정희 대통령이 이 경제를 기반을 발전의 구축을 마련했고 또 IMF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의 이른바 고속도로, 정보고속도로, 또 IT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두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이 틀을 마련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새로운 환경에 또 이제 우리가 새로운 AI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이 산업 체계 속에 들어가는데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엔비디아의 GPU 25만 장 확보를 계기로 해서 또 25만 장 구하기 어려운 것들을 결국은 우리 세계에서 유일하게 산업 기반과 정부가 직접 이렇게 나서서 하겠다 하는 것들에 주목해서 존슨 황이 26만 장을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AI 3강 진입을 목표로 내년 예산을 편성하겠다. 그건 10조 1,0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권 때 다 잘라버렸던 결국 R&D 35조 3천억 정도 편성을 했는데 예산 내용은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다음에 지역균형 발전의 성장 문제라든지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서 우리 국민들이 뒤처지는 사람 없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 이런 큰 틀 속에서 예산 편성을 한 것은 새 정부로서의 역할들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기본을 잘 준비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안도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 의원님은 어떤 부분을 좀 저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AI 시대를 열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AI 고속도로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 가장 가장 이번 시정연설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도 언급했는데 박정희 대통령 경부고속도로 이외에도 원자력을 통한 에너지 확보 그리고 포스코
포스코 등을 통해서 이제 산업이 쌓여갈 수 있는 철강 확보를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산업화의 기초를 이루어 어떤 분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고, 당시에 좌파 진보 진영의 많은 반대를 무릅쓰면서 이제 돌파했던 국가 어떤 지도자, 특히 장기적인 비전을 바라보는 국가 지도자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네. 그런 어떤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사례를 이야기를 하면서 AI 시대를 열겠다. 그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네. 제대로 이제 열어야 되는데, AI 시대라는 게 GPU만 확보했다고 되는 게 아니죠. GPU는 사실은 이제 젠슨 황이 지금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선심쓰듯이 이야기하는데, 사업은 진짜 젠슨 황처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업을, 매출은 물건을 팔면서도 네. 대한민국에 이렇게 선심쓰듯이 GPU 25만 장을 공급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 AI 시대에 GPU보다도 더 중요한 건 두 가지 전제가 돼야 됩니다. 첫 네. 번째는 데이터 러닝을 하기 위한 규제 개혁이 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지금 AI에 뒤처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특히 미국이라든지 EU라든지 중국에 비해서 규제가 굉장히 좀 심하면서 데이터 확보, 데이터 컬렉팅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예. 이런 어떤 규제 개혁을 통한 데이터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런 어떤 GPU를 돌리기 위해서 기본적인 전기가 필요하죠. 인프라. 예, 인프라, 전기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25만 장의 자체였던 것만 하더라도 지금 원전 한 기가 필요하고, 네. 이게 주변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부대 시설까지 다 합치면 원전 두세 개가 필요할 정도의 어떤 전력이 필요한데, 과연 이 전력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네. 오히려 지금 탈원전을 하면서 전력 확보, 장기적인 안정적인 전력 확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어떤 그런 어떤 인상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전제되지 않고서 GPU만을 가지고 AI 시대, AI 고속도로 열겠다 하는 것은 공연불에 불과하다. 오히려 실체적으로 정확하게 지금 접근하고 있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규제 개혁이라든지 이제 인프라 구축에도 좀 신경을 더 써야 된다는 이제 주문이신데, 오늘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내년 예산안의 이제 키워드가 AI 시대를 여는 이제 첫 예산이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AI 고속도로를 열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별로 이제 없어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728조, 700조 대는 이제 처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슈퍼 예산이고, 또 거기에 더해서 이제 민주당은 24조 규모의 지역화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야 입장이 좀 달라 보이고, 국민의힘은 이번 예산안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비찬치로 이제 규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법정 시한 내 처리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어쨌든 오늘 이재명 대통령도 말미에 국회에서 법태도의 안에서 법정 시일 안에 통과 마무리해서 통과시켜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했죠. 예. 항상 이 법정 시한 안에 통과를 한 예는 지금까지 우리 국회 사상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운 만큼 험난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바라겠죠. 지금 말씀 주셨지만, 또 우리 홍 의원님도 말씀 주셨지만은 AI 시대, 고속도로 시대에 열겠다.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우리 산업이 나가야 할 이 방향이고, 또 미래 먹거리 아니겠습니까? 예. 아까 NDVI GPU는 그건 하나의 예인 것이고, 그렇죠. 내년 또 예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조 1천억의 AI 관련된 예산이 들어있고, 당연히 지금 홍 의원님 걱정하신 여러 가지 행정적 규제라든지 기반 인프라 구축에 대한 행정적 절차들은 법과 제도들은 당연히 보완할 것 보완하고, 새롭게 첨가할 것은 첨가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R&D 관련돼서 결국 AI가 단독으로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관련 기술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과학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R&D가 필수 아니겠습니까? 대폭 확대해서 결국 35조 정도의 R&D 예산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결국 6대 첨단 산업 분야의 혁신 기술 개발과 관련된 이 R&D 예산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향을 잘 잡았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걱정들 많이 야당에서도 걱정하고 또 일부에서 걱정합니다만은
지역 균형 발전은 그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금 부족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 성장을 위해서 특히나 이게 구체적으로 지역 국립대를 기반으로 해서 지방의 발전 모델을 잡아가겠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1차적으로 한번 이거 실험했었고 그대로 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들어서 그게 무산이 되고 희지부지 됐습니다만은 다시 이재명 정권 들어서서 지역 균형 발전의 중심 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지방자치와 지방 정부와 또 산업 대학 이렇게 서로 삼위일체가 되어서 거점 중심으로 지방 발전을 이룩하겠다라는 기본 방향을 잘 잡은 것 같고요. 그 무엇보다도 결국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저소득층들 소외계층들이 이제는 더 이상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 안전망 강화를 통해서 최소한 생계급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인상돼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은 마련하겠다. 이런 예산들이 결국은 야당 입장에서는 선심성 예산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은 그리고 그다음에 내년 지방선거가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만은 선거는 뭐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피할 수 없는 것이고 경쟁하는 것은 뭐 또 어떻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예산과 관련돼서 지나치게 그렇게 확대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결국 이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가장 잘 효과적으로 쓰여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한 단계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롭게 한 단계 발전하는 그런 경제 강국으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일단 민주당은 이제 여당으로서 그동안 뭐 당정 회의도 하고 했을 테니까 그래서 정부가 이제 마련한 예산안을 이제 최대한 이제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고. 국민의힘은 어떤 부분을 좀 손봐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이재명표 2026년 내년 예산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금 정말 그 무책임한 빚잔치 예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작년에 비해서 8% 이상 늘어나서 728조 슈퍼 예산인데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AI라 이런 부분이 아니라 복지, 퍼주기 부분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앵커가 말씀하신 이런 지역 화폐가 24조고요. 그다음에 농촌 기본 소득 시범 사업이 한 34, 5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예를 들면 지금 아동수당을 기존에 5세에서 13세로 지금 늘리는 문제라든지 또 기초생활소득 대상자, 생활보호 대상자로 하죠. 이런 어떤 기준을 높이는 거라든지 등등의 예산이 지금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지금 우리 대한민국 지금 총 국가 부채가 1,400조를 돌파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110조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게 됩니다. 즉 110조의 빚을 끌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1,400조라는 게 잘 실감이 되지 않는데 어느 정도냐면 이게 원금을 갚기는커녕 지금 이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를 갚는 데만 하더라도 지금 36조 정도의 예산이 소모가 됩니다. 지금 1948년도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643조의 국가 부채였는데요. 문재인 정부 때 돈을 너무 5년 동안 펑펑펑 써서 440조를 늘어서 1080조로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 5개월 만에 거의 200조도 가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게 이 속도가 우리 지금 OECD 국가 중에 최고 빠르다. 그래서 심지어 국회 예상정책처, 예정처에도 이런 지나친 국가 부채의 빠른 증가 속도에 대해서 우려를 지금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복지부의 상당 부분은 지방비의 매칭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도 지금 이 복지비 부분에 매칭을 하느라고 지금 난립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이 복지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막대한 또 몇천억의 부채를 지금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를 예를 들면 지금 복지비가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40%가 넘었고 이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2천억 이상의 부채를 조달을 해야 됩니다. 다른 어떤 자치단체가 차이는 나지만 대부분 다 이렇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방에서 할 일이 별로 없다. 알겠습니다. 그런 어떤 복지비 매칭으로 지방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자율성이 거의 없어질 정도로 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예, 낭비되는 그 예산은 부분은 딱 없는지. 약간 한마디 말씀 예. 지방 관련돼서는 그게 실제로 지방에서는 큰 지방 재정에 큰 부담이었거든요. 우리 형님 예.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이건 지시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포괄 사업비 관련돼서 예. 지방 부담분을 대폭 줄이는 그 예산들을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 형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예. 다 세심하게 챙겨서 예. 결국 지방 균형 발전 관련돼서는 예. 좀 더 알겠습니다. 구체적이고 폭넓게 들어가 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아닙니다. 같습니다. 저는 그 공무원 24년 했기 때문에 예. 이 내용을 제가 확인을 하고 말씀드린 건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를 들면 아동수당이라든지 생활보호 대상자 소득이 늘어나는 이런 어떤 매칭에 따른 추가 부담이 지방자치단체에 알겠습니다.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예. 이거 뭐 예산 전국에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이 문제를 논의할 테고 저희 이 시간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뭐 말씀하실 기회가 있을 것 같고 하여간 뭐 낭비되는 부분은 없는지 부채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수준인지 또 지방 정부의 어떤 부담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적을 해주시면. 그래서 여야가 서로 그걸 예. 제대로 감시하는 게 국회 몫이죠. 예,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예. 살펴볼 대목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어제 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 중지법은 대통령실과 조율해서 이제 백지화하기로 했죠. 그리고 이제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어제 사법불신 극복, 사법행정정상화 TF가 출범을 했고 대법관 증원을 비롯해서 5대 개혁안에 더해서 재판소원, 법왜곡죄까지 7대 과제, 여기에 이제 법원행정처 폐지까지 연내 이제 법안 발의를 공식화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 사안은 어떻게 좀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네. 결국 우리 국민들 이 사법불신이라는 게 지금 도를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해야 이 나라의 모든 그 근간 아니겠습니까? 이 사법부가 신뢰를 양승태 대법관 이후죠. 네. 신뢰를 잃어버린 이 상황에서 지금 무풍지대로 말 그대로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부분들 상당히 결과적으로는 많은 개혁들이 이루어졌는데 정작 심하게 불신받고 있는 이른바 사법부, 검찰도 마찬가지고 법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의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더 이상 도를 넘었다. 이제는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지금 우리 국민들의 요구고 그것을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오래전부터 주장해왔고 지금은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판중지법 관련돼서는 우리 국민들의 뜻하고 무관하게 우리 헌법에 이미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죄 아니고서는 소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대법에서도 결국 재판을 중지시켜 놨는데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 물론 여러 가지 그 사이에 바람직스럽지 못한 잘못된 이 징후들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걸 지금 이 시점에서 재판중지법은 좀 국민들의 뜻과는 좀 반한다. 여러 가지 이런 판단이 돼서 결국 대통령실까지도 이렇게 해서 지금 중지된 건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우리 국민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구했던 이 사법 개혁 박차를 가해야죠. 여러 가지 과제가 지금 한 8가지. 그렇습니다. 백혜련 위원장으로 하는 사법개혁특위에서 이미 안을 제출했고, 또 어제 사법부의 신뢰 회복과 공정하기 위한 TF를 구성해서 지금 전현희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면서요. 거기에 이제 몇 가지 안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결국 이 모든 이 어마어마한 일들인데, 국민적 합의를 또 만들어내야죠. 안들이 민주당에 안들이 나와 있는 것을 이제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또 논의해서 정말
차제에 국민들의 신뢰를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 개혁이 돼야 되겠다. 또 야당에서도 이 문제 무조건 정쟁의 논리로 알겠습니다. 반대 논리만이 아니고 정말 100년 대계로 이렇게 함께 논의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국민들의 의견도 좀 수렴해 가면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주셨는데 이 여러 가지 그 개혁 과제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좀 문제라고 보십니까? 예, 대법관 정원이라든 재판 소원이라든 이런 게 이제 법원 불신이라는 어떤 그 표피를 하고 있지만 결국 진짜 목적은 이재명 방탄법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이런 법 체제를 너무 많이 지금 흔들고 있고 최근에 이 재판관 중지법 같은 경우는 기존의 헌법 84조 즉 현직 대통령이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는 이 문제가 사실은 만약에 헌법이 맞다면 이렇게 할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오히려 지금 이런 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에서 지난번 어떤 그 국정 감사 때 서울고법의 원장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이 말을 듣고 화들짝 놀라서 지금 이제 추진하는 거 보고 그런데 이걸 추진하려고 보니까 여론의 어떤 비판 어떤 박박이 너무 후폭풍이 셌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이제 걷어들이는 이런 어떤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이렇게 하다 보면 저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 엄청난 국민들의 어떤 비판 후폭풍이 있을 거기 때문에 쉽게 의도대로 잘 하지는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법개혁의 또 향배 어떻게 될지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